자, 그래서 대충 이제 대체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투자의 수익률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금융회사들 지금 관심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정부 사이드에서도 정책 결정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건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연남동을 기반으로 한 케이스 연구를 한 건데요. 화면 잠깐 보시면 동네에는 다 저런 근린 생활 체육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던 게 아니 어떤 동네는 저거를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이용하는데 어떤 데는 한 사람도 이용을 안 해요. 그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뭐 예를 들어 오전에 가도 저녁 때 가도 주말에 가도 밤에 가도 이용을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무슨 얘기다? 거기에 그걸 놓을 수요가 없었는데 잘못 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적합하지 않은 곳인데. 엉뚱한 데다 놔뒀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걸 조성하는데도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을 사용하게 된 것인데 어디에 놓는 게 저런 근린 생활 체육 시설을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거를 또 예측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설문조사를 그동안 해왔더라고요. 당신 동네에 저거 만들어 놓으면 쓰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두 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일단 만들어줘. 내가 쓰든 안 쓰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내 돈 직접 나가는 거 안 보이고 그러니까. 다 그래서 놔달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안 쓰고. 그래서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정밀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대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중요한 기준을 아셔야 되는데 대체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아무리 석유 탱크 하나가 정밀하게 예측됐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로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전후방 다른 데이터를 같이 봐서 그게 모두 같이 움직였으면 맞네.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린 생활 체육 시설도 저희가 어디다 놓을지를 결정할 때 몇 가지 데이터를 중복해서 봤어요. 처음 저희가 한 건 연남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과거하고 지금의 여러 데이터 패턴이 달라졌다는 걸 보고 이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제안을 했었어요. 연남동에 만들자? 어떻게 된 거냐면 과거 연남동은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 초년생들이 단순히 잠만 자는 집들이 많았던 동네였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한 10년 전쯤에 연남동에서 교통카드 사용 시간대를 확인했죠. 연남동 근처에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 쪽으로 아웃을 했다가 그것도 7시에서 8시 사이에 그러다가 다시 저녁 8시에서 9시쯤 연남동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하철 들어왔다라는 거 택 찍는 그 교통카드 사용 내용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남동의 그 거주 면적은 똑같은데 그 교통카드 사용 패턴이 옛날보다 확 줄어든 거예요. 연남동 젊은이들이 차 샀네. 차 샀거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차를 샀거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단순히 연남동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 낮 시간에 사람들이 계속 거기 있구나라고 증거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좀 달라졌다는 것만 알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데이터를 더 사왔어요. 바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연남동을 거주지로 주거나 신용카드 청구서를 연남동으로 받는 사람들이 낮 시간에 신용카드를 어디서 썼는지 그러니까 출근하러 가서 회사 근처에서 신용카드를 썼는지 아니면 낮 시간에도 연남동에서 계속 쓰고 있다는 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밖을 가는 게 아니라 스테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근린 생활 체육 시설을 훨씬 더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계속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신용카드를 계속 낮에 쓰는지 봤더니 진짜 점심 때 그 연남동 근처 식당에서 식사들을 하시고 이런 게 보여지고 다시 이걸 더 확증하기 위해서 데이터 하나를 더 얻어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동통신 트래픽 데이터예요.
전화기 들고 나갔는지 네. 낮 시간에서 여기서 계속했는지 그것까지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2중, 3중, 4중으로 확정적인 증거를 잡으면 야 이거 확실하다. 그렇죠. 연남동의 거주 패턴과 거주 문화가 바뀌었다. 여기를 그리고 들여다봤더니 이제 현장 실사도 해요. 그리고 봤더니 여기는 소호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문화 콘텐츠 하는 개인들 있죠. 작가나 뭐 음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여기 살면서 여기서 작업실이자 살는 그런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여긴 계속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낮 시간에 아까 근린 생활체육시설 거기 벤치에 앉아서 그냥 커피 한잔 하든지 아니면 낮 시간에 거기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야 이거는 국가 예산으로 우리가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네. 여기다 지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 프로 사랑의 척도 생선 네. 그것도 생선으로만 확신할 수가 없네. 예를 들면 생선 반찬이 많이 나왔는데 생선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까지 같이 확인해야 사랑의 척도가 완성되네요. 뭘 아시네. 저는 생활 물가를 그래서 네. 우리 집 식탁을 보면 물가를 알 수 있어요. 어묵 세일했네 오늘. 물가가 비싼데도 생선이 나왔다고 해야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마 자녀분 때문에 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자녀가 없을 때도 생선이 나와야. 그러네. 대체 데이터는 여러 개를 같이 그렇죠. 확인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 나이쯤 되면 확인하려는 명제가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프로를 사랑하느냐라고 네, 하는 네, 거가 네. 그럴 리가 있나요? 뭘 확인을 해. 네. 네, 또 계속 나가보면 예. 그러면 요즘 걸로 한번 이슈가 되는 걸로 마침 제가 지금 연구 참여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예. 그게 아마 좀 시사점이 될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요. 예. 요즘 이제 잘 나가는 키워드들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메타버스가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3프로 애청자분들께서 댓글 올라오 주신 아주 예리한 댓글들을 보면 그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이미 2000년대도 있었던 건데 그걸 뭐 이제 와서 허상이다, 허구다, 옛날에도 있었다 이 소리들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마침 다른 연구 때문에 투자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네.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키워드 검색들이 누가 그 키워드들을 주로 언급했었는지에 대한 그 키워드 언급 주체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화면 보여주시면 제일 먼저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은 1990년대인데요. 지금 그 여러 가지 검색어가 누가 이제 언급을 했는지를 분석한 내용인데 저길 자세히 보시면 주로 언급한 주체들이 누구냐면 그리고 키워드가 뭐냐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즉 카이스트하고 키스트 그다음에 정보통신부가 언급한 주체들이었고요. 언급한 내용들은 메타버스가 뭐와 연관이 됐냐면 PC통신 그리고 그 당시 기억하세요?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옛날에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게 이제 같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옛날에는 저게 메타버스였다. 아니, 저게 메타버스가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언급하고 있고 저런 방식으로 같이 언급했다는데요. 네. 제가 다음 연도들을 보여드리고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2000년대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메타버스를 주로 언급하는 부처가 바뀌었죠. 과학기술부예요. 문화체육관광부예요. 네. 과학기술부에서. 그리고 메타버스가 뭐와 연결됐냐면 아바타, 리니지, 게이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이게 2000년대입니다. 그런데 2010년대는 어떻게 됐냐 하면 모바일 증강현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에요. 아하. 그런데 최근은 어떻게 됐느냐? 네. 2020년입니다. 네. 어디가 됐죠? 애플, 구글, 유튜브, 네이버, 로블록스, 제페토, 지상파, 방송국, 통신사, 언론사, 지사체예요. 흐름 대충 감 오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메타버스는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었어요. 연구 네. 대상이었죠. 그렇죠. 대상이었구나. 국가에서 국부 아하. 펀드로
선도적인 사업으로 연구를 했었고 그것도 기술 기반도 자리 잡히지 않아서 네.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처에서 총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네. 만약에 이때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두고 이때 돈을 넣어놨으면 30년을 묵혀둔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때 기술들을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산발적으로 컨텐츠 베이스로 메타버스가 일부 활용된 거예요. 2000년부터. 특정 게임이라든가 네. 특정 컨텐츠에 주로 활용됐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주체가 문화체육 관광부로 바뀌어버린 거죠. 예. 네. 그리고 메타버스를 주로 활용하는 인더스트리도 게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관여한다라는 건 또 역시 그게 예. 관련인 예. 거거든요. 자, 그래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메타버스를 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게임 회사들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그 사이버 가서 아담보다는 훨씬 진일보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투자를 할 거라고 결정을 했다면 이거는 메타버스의 그 범용적인 개념을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고 게임에다가 넣었어야 바로 효과성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2010년도가 됐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산업통상부가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산업이 됐다는 거죠. 네. 네. 컨텐츠가 네. 아니라 이제 아하. 앞뒤 전후방 연계가 있는 산업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전후방 연계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기술들인 증강, 가상현실에다가 모바일 디바이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행기관 그러니까 산업통상부는 이걸 하자라고 하고 그걸 실행해주는 기관이 키아트라고 하는 산업기술진흥원이거든요. 예. 거길 붙였다는 건 이제 여러 회사들이 메타버스에 방점 찍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10년대부터 기업들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쓰던 안 쓰던 네. 걔네들은 이쪽이 이런 증강현실, 가상세계가 버추얼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조만간 중요해질 거다라고 이때부터 정부 자금 신청해서 키워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2020년 이제 어떻게 됐느냐? 드디어 세부적인 회사 이름들이 제일 먼저 뜬다는 거죠. 최근엔 최근에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메타버스 드디어 열매 맺기 시작됐다. 직전이다. 시작됐다. 그렇죠. 이제부터가 돈을 내가 넣어야겠네. 그리고 돈을 늘 전체적인 흐름도는 어떻게 되고 있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체 데이터라는 게 제일 우리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매매는 투자 타이밍은 아트다 이런 소리 네, 하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겁니까? 요런 맥락을 잡을 때도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죠. 저도 방금 10년 단위로 이번에 통계 돌리고 나서 이 흐름을 보고 야, 옛날 메타버스 언급했다라고 이번에 그냥 무시할 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됐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기 언론사랑 지상파는 왜 들어갔을까요? 좀 미스터리하네. 이유는 있습니다만 차마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아, 네. 그래요? 이유는 여전히 적응 못해 이런 겁니다. 그거보다도 그 국가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네. 플레이어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전화 돌린 거죠. 이번에 현수막 걸고 뭐 할 때 다들 와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언론사도 많은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없죠. 이게 바로 메타버스 같은 대체 데이터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메타버스는 요즘 한참 그 투자의 주제이기도 해서 네. 그냥 나오신 김에 질문을 좀 하나 네. 드리면 온라인 공간, 사이버 세계, 가상현실 우리가 많이 듣던 네, 그게 메타버스잖아요. 네 맞아요. 말만 바꾼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온라인 공간, 사이버 세계에서 사실상 인터넷 쇼핑이든 카카오톡이든 이미 비즈니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인터넷 공간 안에서는 내가 그냥 나의 아이디로 특정되는 것이지 이미 있는 개념으로 이미 산업화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메타버스로 뭘 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역시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산업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구에 회자됐던 어떤 질문들이었어요. 예. 대표적으로 제가 한 2년 전에 모 지자체에서 발간한 스마트 시티 보고서를 쭉 읽는데 네.
검토하러 가가지고 읽는데 많이 본 거야. 내용이 맥락도 어떤 건 문장도 똑같은 것 같아. 제가 다른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억력은 좀 좋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 보고서를 10년 전에 봤더라고요. 그 스마트 시티 보고서를 뭘로 봤을까요? 유비쿼터스 도시. 아하. 옛날에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거 많이 얘기했었었죠. 예, 네. 예. 지금은 그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구닥다리 같으니까. 예. 네. 근데 본질은 90% 이상 똑같아요. 그거죠. 맞아요. 네. 사이버 공간에도 내가 있고 맞아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지. 카톡 항상 카톡. 자,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용 관리하겠다라는 그 개념이 예. 네. 10년 전에 있었는데 요즘 스마트 시티 이슈라고 다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뭐가 다르냐? 자, 단어가 바뀌어서 투자를 유치하는데 신선함을 주려는 의도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분명히 존재하지만 반드시 그동안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술적인 환경이나 구성 요소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같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UCT 보고서에는 그때도 데이터라는 단어는 많았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 시티도 데이터라는 단어의 빈출도는 높은데 네. 유비쿼터스 시티에는 단 한 차례도 안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에요. 아하. 그때는 그 기술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숙성되지 않았던 거죠. 네. 지금은 그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데이터가 다 쏟아져 나온들 모은들 야 이걸 내가 사람인 내가 어떻게 분석해? UCT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있으니 그게 가공 처리가 빨리 된다는 거죠. 그러니 UCT가 실패했다고 이름만 바꾼 스마트 시티도 똑같이 실패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이름 바꾼 건 말 그대로 정책적인 신선함도 있고 투자할 때 신선함도 있지만 그 내용이 달라진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메타버스도 똑같아요. 과거의 사람들에게 가상 공간에서 제공해줬던 그 리얼리즘은 네. 우리가 그렇게 리얼하다고 느끼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 이 리얼함이 지금 그 해외에서는 후각 데이터를 모으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지금 VR 껴봤자 시각만 그럴싸하지 냄새 안 나잖아. 그래서 냄새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촉감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그러면 과거 사이버 가수 아담이 아니라 지금은 VR을 끼면 아담의 향기라든가 아담의 다른 채취가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대체 데이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그 3조씩 연봉 번다는 그 수학과 교수님 말고 예. 일반 투자자들도 좀 이 대체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루트 같은 게 있어요?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대체 데이터를 제일 먼저 활용했던 것은 네. 이렇게 고도로 증권회사나 금융회사들이 발달되기 전이에요. 우리 세계적인 부호들이 많은 그 전에 부자가 되기 전에 종사했던 직업군이 얼마 전에도 우리 진우 형님하고 그런 관련한 얘기해 주신 분 모시고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유통업이에요. 유통. 예. 특히 철도에서 일했던 그냥 직원으로서 일했던 예. 뭐 세계적인 부호인 뭐 록펠러 같은 경우는 철도 물동량에서 어떤 화물이 많이 내 앞을 지나가는지 보고 네. 그거를 취급하는 회사의 주식을 미리 샀어요. 아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시카고역을 지키는 그냥 깃발 드는 소년이었어요. 예. 지나가세요 했던 소년인데 자꾸 시멘트 치는 절차만 지나가네. 그리고 시멘트가 옛날보단 수북히 쌓여서 지나가네. 저 회사 돈 벌겠는데? 그걸 미리 산 거예요. 아하. 뭔 소린지 이해하셨죠? 네. 우리 모두 내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대체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어요. 먼저 알 수가 있고. 아하.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요즘 주가 너무 또 네, 떨어졌다 네, 걱정들 네, 많이 네. 하시잖아요. 생각보다 정답은 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3프로 TV 실시간 채팅창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요즘 많이 살려고 하시는구나. 네. 많이 화가 나셨구나.
사실 3프로 TV 같은 플랫폼이면 적어도 우리는 개인들이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3프로 모르는 분 계실까요? 네. 안 보는 분 계실까요? 전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적어도 코스피는 아니더라도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움직임이 크잖아요. 아,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요즘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어떤 테마가 관심이 많으시구나는 맞아. 바로바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아니 갑자기 전혀 딴 거 얘기하는데도 실시간 시장이 갑자기 무슨 종목을 갑자기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맥락과 상관없이 이 종목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뭔가 지금 무슨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애플 오늘이 막차임. 오늘 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만 보고 넘어가면 네, 될까요? 네, 네. 잠시만요. 제가 글로벌 라이브 시간을 우리가 빼먹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나온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저기 금액이 잠깐만요. 커졌는지를 잠시만요. 지금 방송에 방송에 약간 문제가 있나 보네요. 잘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거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접속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장애가 생겼네. 아무리 3프로 TV가 재밌어도 이렇게 20만 명씩 한꺼번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야 정말 공중파의 역습. 지금은 소리는 나가는 거예요? 인터넷 장애가 조금 있었던 모양이네요. 네. 갑자기. 지금 됩니까? 이걸로 보면 되잖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이거 켜놓은 건데 멈춰 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되는가 보네. 되는 모양이네요. 네. 죄송.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고생하신 동안 저희도 같이 고생하느라고 방송 진도 하나도 못 나갔습니다. 하나도 빼먹으신 거 없으니까요. 네. 없으니까 지금부터 들으시면 되는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송이고 유익한 방송이지만 그 친구들 100명씩 모으려고 좀 마십시오. 갑자기 20만 명이 들어오니까 끊기잖아요. 네? 네, 교수님. 네. 자, 그래서 대체 데이터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면 지난 10년간 대체 데이터 시장이 3배 증가했고요. 네. 800여 개의 헤지 펀드사들이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대체 데이터를 사서 투자에 이용하는데 평균 2억여 달러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결국 투자자들이잖아요. 내 개인적인 내 주변의 데이터를 활용하던 아니면 대체 데이터를 활용할 줄 아는 네. 투자사에게 내 돈을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군요. 항상 3프로 TV를 볼 때마다 예. 이런 방송은 내가 23살 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야. 삶이 달라졌을 텐데. 네. 진짜 재밌네요. 네. 대체 투자, 대체 데이터. 야, 하여튼 눈을 약간 뜬 것 같은. 네. 주위에 하여튼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2% MBTI 궁금하다. 어떤 분은 ISTJ가 뭡니까? ISTJ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적어놓고 ISTJ? 이따가 2% 살펴보겠고요. ISTJ? 예. 뭔지 모르겠네. 찾아보고 나서 반응을 하겠습니다. 저 가구 두 분이 한 1분만 계시면 화장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십시오. 예.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 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 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 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